한국인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왜 돼지머리를 놓고 절을 하시나요? 라오스 깊은 산속 문화 인류학자의 이 질문에 마을 노인이 던진 충격적인 한마디. 우리 조상들은 눈 덮인 북쪽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요. 한복과 똑같은 옷차림, 찰밥에 발효 채소 반찬, 그리고 제사상까지 우리가 몰랐던 또 다른 한국이 8,000km 떨어진 곳에 존재했습니다. 고구려 멸망 후 역사에서 사라진 38,000 가구의 행방. 우리도 모르던 한민족의 뿌리가 동남아 오지에서 1300년간 숨쉬고 있었다. 더 놀라운 건 그들의 단어. 아바, 아마 하고 부르는 다정한 어조에 숨겨진 비밀. 당신이 알던 한국의 역사가 뒤바뀌는 순간 역사책에 없던 잃어버린 한민족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도쿄대학 문화인류학과의 에다 미카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우연히 발견한 놀라운 문화적 연결고리에 관한 것입니다. 7년 만에 라오스 북부 고산지대를 다시 찾고 있었어요. 조교 야마구치와 현지 통역사 손폰과 함께였죠. 트럭을 타고 험한 산길을 몇 시간이나 달리고 있었는데 창밖으로는 깊은 계곡과 울창한 숲이 끝없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라후족 마을에 도착했을 때 처음엔 아무도 우리를 반기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울타리 뒤로 숨고 있었고 어른들은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죠. 낯선 이방인들에 대한 당연한 반응이었어요. 손폰이 조심스럽게 우리의 의도를 설명하고 있는 동안 저는 마을 풍경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작은 초가집들이 산빛 아래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닭들이 마당을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며칠이 지나자 마을 사람들이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마당에서 한 여자아이가 절구질을 하고 있었어요. 콩을 찢는 아이의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다가가 물었죠. 잘 찢는구나. 뭘 만들고 있니? 아이는 수줍게 웃으며 친구를 불렀어요. 네이야. 그 순간 저는 가슴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그 말투가 어딘가 너무 익숙하게 느껴졌거든요. 말끝에 담긴 부드러움이 마치 제 고향에서 들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녁에 숙소로 돌아와서 손폰에게 물었어요. 아까 그 아이가 친구를 부를 때 말투가 특별히 다정하게 들리던데 라후족은 원래 이렇게 서로를 부르나요? 손폰은 밥을 먹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기 사람들은 가족과 이웃이 매우 가까워요. 서로 챙기고 도와야 산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군가를 부를 때도 더 부드럽게 말하는 편이에요. 며칠 후 마을에서 작은 명절 행사가 열리고 있었어요. 장로의 집에 초대받았는데 그곳에서 또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대나무 바구니에 담긴 찰밥, 발효된 채소와 나물 반찬, 그리고 매콤한 고추 양념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어요. 이건 한국 드라마에서 보던 음식이네요. 제가 놀라서 말했죠. 손폰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맞아요. 예전에 한국에서 온 봉사자들도 한국 집밥과 비슷하다고 했어요. 더 놀라운 건 마당 한쪽에 차려진 제단이었어요. 돼지머리를 중심으로 밥과 술, 나뭇가지를 올려놓고 마을 사람들이 차례로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손폰은 이것이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고사의식이라고 설명했지만 저는 한국의 고사문화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 계속 질문이 맴돌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멀리 떨어진 두 문화가 이토록 닮아 있을 수 있을까?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더 깊은 연결고리가 있는 걸까? 다음 날 아침 손폰이 마을 장로와의 대화를 주선해 주었습니다.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장로가 흥미로운 말을 꺼냈어요. 우리 조상들은 아주 오래전에 눈 덮인 북쪽 산악지대에서 왔다네. 큰 산맥을 넘고 넓은 강을 따라 이곳까지 내려왔지. 그 당시엔 눈이 많이 오는 아주 추운 나라에 살았었다네. 마을에서 돌아온 후 저는 계속 라후족과 한국의 이상한 연결점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도쿄에 도착하자마자 짐도 제대로 풀지 못한 채 책상에 앉아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장에서 찍은 영상과 녹음한 소리들을 다시 들으며 마을에서 보고 들은 것들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었죠. 절구질하던 아이의 모습, 된장 냄새, 말끝을 흐리며 서로를 부르던 말투. 그리고 계속 머릿속을 맴돌던 장로의 말이 있었어요. 우리는 눈 내리는 북쪽 땅에서 왔어요.
이 말이 자꾸만 제 머릿속에서 울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라후족이라는 이름은 처음 들어본 것이 아니었어요. 예전에 논문에서 간단히 언급된 적도 있었고 다른 학자들의 조사 자료도 읽은 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직접 그들과 시간을 보내고 나니 책으로만 알던 그 민족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다가왔어요. 며칠 동안 밤잠을 설치며 자료를 찾고 있었습니다. 결국 국립도서관 민족사 자료실로 향했어요. 먼지 쌓인 문헌들을 하나씩 꺼내들며 중국의 사서와 삼국사기, 구당서와 신당서 속 고구려 관련 기록을 찾고 있었죠. 책장을 넘기던 중 갑자기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있었어요. 백성 38,300호를 강의 남쪽과 산남 지역의 땅에 나누어 이주시킴. 그 순간 저는 페이지를 넘기지 못한 채 한참을 멈춰 있었습니다. 산남이라는 표현이 제가 방문했던 라오스 북부 지역과 지리적으로 방향이 일치했거든요. 삼남 이주라는 구절은 마치 강을 따라 내려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그려내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이제는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인 자료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역사적인 이주 기록뿐만 아니라 현대 유전학 연구까지 범위를 넓히면서 말이죠. 며칠 뒤 학술지에 실린 한 유전자 연구 보고서를 발견했어요. 동남아시아 일부 산악 부족들에게서 동북아시아 민족에게서도 나타나는 특정 항원이 희박하게 남아 관찰되었다. 이 내용을 읽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이 결과만으로 민족적 기원이나 뿌리를 단정 지을 수는 없었어요. 유전 정보는 하나의 단서일 뿐 문화와 언어, 역사를 함께 종합적으로 봐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저에게는 정말 흥미로운 발견이었습니다. 기록 속 산남 이주와 유사한 이주 전승, 생활 문화의 구조적 유사성, 정서 전달 방식의 닮은 결. 모든 요소가 어느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가설을 그냥 지나치지 않기로 했어요. 이제부터는 문화와 언어, 감정 구조까지 아우르는 좀 더 입체적인 비교 연구를 시작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조교 야마구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다음 학기 논문 주제를 바꾸려고 해. 그가 무슨 주제냐고 묻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라후족과 한국, 그들의 뿌리에 대한 이야기야. 그들이 정말 어디에서 왔는지 한번 제대로 추적해 보려고 해. 하지만 여전히 뭔가 부족했어요. 책과 논문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딸 하루카에게 제안했어요. 한국어 좀 배워볼까 하는데 같이 해볼래? 하루카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정말? 그럼 나도 같이 배울래. 내가 엄마를 도와줄게. 한국 하면 내가 우리 집에서 제일 잘 알잖아. 그렇게 우리의 한국어 공부가 시작되었어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라후족과 한국인의 문화적 교차점을 이해하기 위한 첫걸음이었죠. 작은 식탁에 앉아 함께 첫 한국어 수업 영상을 보고 있었어요. 영상 속 선생님의 말을 따라 한 글자씩 소리 내보고 있었죠. 처음에는 부끄러움이 앞섰지만 곧 궁금증이 더 커졌어요. 왜 이 단어들의 발음이 라후족 아이들이 서로를 부를 때 들었던 말투와 비슷하게 느껴질까요? 하루카가 어느 날 흥미로운 점을 알려주었어요. 엄마, 한국어는 끝까지 들어봐야 해. 말 끝에 중요한 정보나 감정이 담겨 있어서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어야 의미가 정확히 전달된대. 그래서 상대방의 말이 끝날 때까지 자연스럽게 기다리게 되고 경청하게 되는 거지. 그 말은 마치 문화 인류학 교과서의 언어는 문화의 압축된 형식이다라는 문장을 떠올리게 했어요. 말하는 방식 하나에 그 민족의 가치관, 관계 방식, 사고 방식이 다 담겨 있다는 걸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파리 시내에 있는 소수민족 문화교류센터에서 열리는 세미나 소식을 들었어요. 주제가 다문화 배경 작가들의 언어 기억이었는데 발표자 중에 정미라는 한국계 프랑스인 작가가 있다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요즘 한국과 라후족에 대해 연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관심이 갔죠. 행사 당일, 저는 조금 긴장한 채로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정미 작가가 무대에 올라 자신의 어린 시절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어린 땐 프랑스어와 한국어 사이에서 방황했어요. 프랑스어는 논리적이고 명확했지만 한국어는 프랑스어에 비해 돌려서 말해야 했거든요. 저는 그 말에 깊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그 돌려 말한다는 표현이 정확히 제가 라후족의 대화에서 느꼈던 정서와 유사했거든요. 직접 표현하지 않고 억양과 맥락으로 의미를 전하는 방식 말이에요. 발표가 끝나고 저는 용기를 내서 정미 작가에게 다가갔어요. 제 연구 주제와 최근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계기를 설명하고 있었죠. 작가는 놀라워하며 웃었어요. 너무 반갑네요. 한국어를 배우고 계신다니. 저도 언어 쪽으로 관심이 많아요. 언제 한 번 더 이야기 나눠요. 며칠 후 작은 카페에서 정미 작가와 다시 만났습니다. 제가 모아온 라후족 영상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전통 노래를 부르며 뛰노는 모습, 할머니가 찹쌀을 절구로 찢는 장면, 명절날 조상에게 제사를 올리는 풍경까지. 정미는 화면을 뚫어지게 보다가 중얼거렸어요. 이게 한국 시골 마을 같아요. 정말 놀라워요. 그녀의 말은 단순한 감탄이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어릴 때 한국 외할머니 집에서 지낸 기억이 있어요. 전라도 시골 마을이었는데 명절마다 제사 준비도 하고 어른들과 놀이도 하고 항아리에 장 담그는 것도 봤거든요. 그때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근데 라후족에서 비슷한 문화를 보게 될 줄은 몰랐네요. 정미 작가는 제게 몇 권의 책을 추천해 주었어요.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관한 자료였죠. 저는 책을 받아들며 감사 인사를 하고 있었어요. 정미 씨, 책 너무 고마워요. 정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저도 예전엔 단순히 언어 차이라고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말투나 표현 방식을 보다 보면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나 관계 맺는 방식까지 보이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어요. 정미 작가가 소개한 문헌들과 함께 한국의 시골 마을을 다룬 다큐멘터리, 명절 기록, 영상, 유튜브에 올라온 전통 음식 만드는 법 등을 하나하나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은 마치 라후족 마을의 장면들을 다시 보는 것 같았어요. 한국의 명절 음식 상차림이 작은 접시에 나뉘어 있고 제사상에 밥과 술이 오르는 장면이 라후족의 제사와 똑같이 겹쳐 보였거든요. 저는 무릎을 탁 치며 생각했어요. 이건 학문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비교 대상이야. 두 민족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정서적 기반 구조를 비교하는 연구가 점점 형태를 갖춰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정미 작가가 제안했어요. 혹시 그 자료들로 학회 발표해보면 어떨까요? 그게 그냥 비슷하다는 걸 넘어서 언어와 정서라는 게 감정과 문화를 어떻게 담아내는지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잖아요. 저는 한참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단순한 유사성의 나열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 유사하게 구성된 민족의 구조를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어와 정서는 그 구조의 핵심을 품은 결정체였고요. 그날 밤 저는 발표 제목을 메모하고 있었어요. 두 민족의 말끝에서 흐르는 감정 라후족과 한국인의 정서 문화 비교. 대학 언어학회가 열리는 날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저는 아침부터 원고를 5번이나 읽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어요. 사실 발표 자체가 두려운 건 아니었어요. 문제는 이번 발표가 제 학문 인생 전체에서 완전히 새로운 길이었기 때문이었죠. 라후족은 이해가 가는데 갑자기 한국이라는 나라를 왜 연구한 것인지 다들 의아해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언제나 사실과 구조를 우선시해온 제가 이번에는 정서, 감정, 기억 같은 단어를 발표문에 써야 했기에 어쩌면 일부 학자들에겐 비학문적으로 들릴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발표 당일 강당은 생각보다 훨씬 컸어요. 많은 언어학자와 인류학자들이 각자의 노트를 펼쳐놓고 있었고 몇몇은 제 이름 옆에 체크 표시를 하며 발표 주제를 다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제 이름을 부르자 저는 조용히 단상으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지만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문화인류학을 가르치고 있는 에다 미카입니다. 조용히 인사를 건넨 뒤 첫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한쪽에는 라후족 마을에서 찍은 아이들의 사진, 다른 한쪽에는 한국의 시골 마을에서 명절 음식을 나누는 가족의 모습이 나란히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 발표는 단순한 문화 구조의 비교가 아닙니다. 두 공동체가 어떻게 감정을 표현하고 어떻게 사람 사이의 거리를 조율하는지를 언어와 정서 문화를 통해 탐구한 사례입니다. 그 말에 몇몇 학자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곧바로 라후족의 놀이 장면을 담은 짧은 영상을 틀었습니다. 아이들이 마당에서 두 줄로 나란히 앉아 손을 치며 부르는 놀이 노래. 그 리듬과 억양이 한국의 널뛰기 놀이 노래와 거의 흡사했어요. 한국에서도 명절이 되면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노래하며 놉니다. 규칙만이 비슷한 게 아니라 노래 안에 흐르는 감정 구조, 관계를 형성하는 방식이 유사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상차림 비교 사진이었어요. 한국의 제사상과 라후족의 고사제단, 작은 접시에 나눠 담긴 반찬들, 가운데 놓인 돼지머리와 술, 그리고 제사를 올리는 어르신들의 절하는 자세까지 거의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형식뿐 아니라 절차를 대하는 태도까지 닮아 있다는 건 두 문화가 정서를 다루는 방식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기며 저는 언어 구조로 돌아왔어요. 라후족이 아이들 이름 끝에 아 혹은 야를 붙여 부르며 다정함을 표현하는 구조, 그리고 한국어에서 말 끝에 붙는 요나 은는 같은 어미의 사용 방식 등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존댓말과 반말의 구분이 단지 위계를 나누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감정을 조절하고 관계를 매끄럽게 이어가기 위한 장치라는 점. 우리가 정, 눈치, 수고하셨습니다 같은 단어를 번역할 수 없는 건 그 단어들이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문화 전체에 녹아있는 관계의 방식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미가 보내준 영상, 한국의 시골 할머니가 손주에게 찬 음식을 데워주는 장면을 틀었어요. 민주야, 너무 차서 할미가 따뜻하게 데웠어. 괜찮아, 안 뜨거워.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정서 그 자체였어요. 제가 처음 라후족 마을에서 느꼈던 말의 온기와 정확히 겹쳐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언어를 소통의 도구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말 안에 담긴 정서는 공동체의 구조, 기억, 삶의 방식까지 함께 품고 있습니다. 라후족과 한국인 사이의 유사성은 언어뿐 아니라 음식, 놀이, 의례, 감정 표현에 이르기까지 정서적 체계가 닮아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발표를 마치고 난 뒤 강당은 조용했어요. 누군가 조심스럽게 박수를 시작했고 이내 곳곳에서 박수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사회자는 짧게 말했어요. 정서 문화 비교 발표는 매우 드문데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발표를 듣던 한 아시아 문화권 연구자가 다가와 말했어요. 이런 발표는 처음이에요. 정서 구조로 민족 유사성을 분석한 건 획기적인 시도입니다. 혹시 자료를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안도의 숨을 내쉬고 있었어요. 제 발표가 단순한 직감이 아닌 학문적 가능성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걸 느꼈거든요. 발표를 마친 뒤 며칠이 지났어요. 정리된 원고와 반응은 모두 좋았지만 제 안에는 어떤 미묘한 감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도록 꿈꾸다 깬 사람처럼 무언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기분이었죠. 일요일 아침 딸 하루카와 함께 파리 뒷골목에 있는 조용한 카페에 갔어요. 햇살이 창가를 비추고 있었고 하루카는 지난 발표 영상을 봤다며 말했습니다. 엄마, 뭔가 달라졌어. 전에는 선을 긋고 말하는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말끝이 따뜻해졌다고 해야 하나. 그냥 말투에서 감정이 느껴져.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가운데가 울컥해졌어요. 누군가가 제 변화를 정확히 짚어준 건 처음이었거든요. 사실은 나도 내가 달라졌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처음엔 라후족이 이상하게 익숙하다고만 느꼈는데 그 익숙함이 어디서 온 건지 한국이라는 거울을 통해서야 알게 됐거든. 한국어 배운 게 진짜 도움이 많이 됐지. 발표 후 하루카와 함께 파리의 작은 한국 가정식 식당을 찾았어요. 된장 냄새, 조용한 음악, 벽에 걸린 한국 가족 사진들.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직원이 다가왔을 때 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직원은 잠시 놀라더니 따뜻한 미소로 답했어요. 안녕하세요. 한국말 잘하시네요. 한국어 할 줄 아세요?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다시 프랑스어로 인사만 할 줄 안다고 말했어요. 그렇게 주문을 하고 기다리는데 하루카는 눈이 초롱초롱해져서 조용히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너무 좋아. 한국 사람들. 엄마도 어떻게 그렇게 한국에 빠지게 됐는지 왠지 알 것 같아.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그날 된장찌개를 앞에 두고 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말이라는 건 소리를 담는 그릇이 아니었어요. 그건 사람의 마음이 담기는 통로였죠. 그리고 한국은 그 마음을 조심스럽고도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는 언어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지금도 제 연구실 책상 옆에는 라후족, 아이들의 사진과 안녕하세요라는 단어가 적힌 메모가 함께 놓여 있어요. 매일 아침, 저는 안녕하세요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라후족과 한국의 연결고리를 탐구하는 여정은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 사라져가는 문화적 기억을 지키는 일이 되었어요. 중국 내 일부 라후족 공동체가 언어와 전통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더욱 이 연구의 가치를 일깨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 발견하는 공통된 정서, 그것은 어쩌면 인류가 간직한 가장 오래된 기억의 한 조각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기억은 말끝에 담긴 따뜻함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안녕하세요라는 인사 한마디에 정을 담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멀리 떨어진 라오스 산골짜기에서 발견된 한국과의 뜻밖의 연결고리는 단순한 역사적 호기심을 넘어 우리에게 깊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언어와 문화의 이어짐 속에서 우리는 잊고 있던 소중한 가치를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말끝에 담긴 정의 언어, 서로를 배려하는 공동체 정신, 그리고 조상을 기억하는 의례의 중요성까지.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이러한 정서적 연결고리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라후족이 13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켜왔듯이 우리도 우리만의 소중한 전통과 가치를 지켜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진정한 발견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매일 아침 건네는 안녕하세요라는 인사 한마디에도 우리의 정체성이 담겨 있으니까요. 우리의 말과 문화 속에 담긴 따뜻함, 그것이 바로 한국인의 정신이자 세계로 뻗어나간 우리 민족의 흔적인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을 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